다음과 같이 구성된 사회에서 정부가 통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계층이 있으며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상위 계층에는 기본적으로는 독재자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바로 아래에는 마찬가지로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상위 계층이 있으며 이들은 아래 계층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당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는 하위 계층이 위치합니다. 매우 비민주적인 체제로 보입니다. 그렇죠?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본 사회에서 독재자라는 단어를 CEO로, 상위 계층을 임원으로, 하위 계층을 직원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현재 대부분의 직장에 대한 매우 정확한 묘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중요한 사항이 있으며 독재자의 비율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회사 지배 구조 위 최상위에는 스스로 자리에 오른 독재자인 CEO가 있습니다. 회사의 지배 구조는 독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의 대표를 마땅히 독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 독재라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유경제체제에 있는 자본주의 기업을 설명하기에 다소 통념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기업이라는 지배 구조는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자원인 기업의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다스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 구조는 강한 힘을 가진 소수의 계층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웁니다. 즉 이곳은 회사의 운영에 대해 중앙 집권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은 모두 공산당 정권의 직징이 아닐까요? 회사와 공산당과의 유사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사의 임원들은 직원들이 자신의 말에 복종하고 회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감시를 하기도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이메일을 읽거나 통화를 녹음하며 소셜미디어 포스트를 확인하고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고 약물 복용 여부를 테스트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퇴출입니다. 해고되는 것이지요. 이쯤 되면 공산당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기업을 정치적 및 경제적 관점에 따라 공산당에 비유한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본주의 기업을 공산주의 독재라고 부르는 것에 냉소적이거나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반박하는 논지를 펴기 위해 회사라는 제도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회사의 독재자라고 해서 언제나 스스로 권력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의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규모 상장 기업인 경우 CEO는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필연적으로 회사 지배 구조 위 대부분을 관할하는 소수의 권력자들로 구성됩니다. 마치 과두제처럼 말입니다. 어느 경우든 직원의 입장에서 CEO는 여전히 독재자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대표를 직원들이 뽑는 것은 아니니까요. CEO는 스스로 임무를 맡거나 타고난 엘리트 집단이 임명합니다. 이 원리는 회사 구조에서 상위 계층을 차지하는 모든 고위 임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들 또한 선출을 통해 임명된 것이 아니면 직원들은 그들을 직장에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들은 임원들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는 직원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내부 절차가 있으며 일부 위법 행위는 외부 법원에서 소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에 호소하는 방안은 대부분 성희롱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일 때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임원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들이 악질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거라곤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뿐이니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자와는 달리 회사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고 직원을 감옥에 보내거나 처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직원의 생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직원이 고용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살 곳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편, 명령을 따를 때의 보상은 지속적으로 입금되는 월급과 승진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주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르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기업과 고용주를 공산당이라고 말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독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용주의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회사의 독재적 분위기에 대해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곳을 알아보십시오. 아니면 사업을 시작해서 자영업자가 된다면 더 좋겠지요. 라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을 살펴봅시다. 자영업의 기회는 그렇지 높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업체는 상당한 금액의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으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자리는 경기가 가장 좋을 때조차 비교적 희소한 자원입니다. 실업률이 높은 시대이거나 경기 침체 지역에 살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수 계층이거나 또는 범죄 기록이나 장애와 같이 고용주의 눈에 부담이 되는 직징이 있다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비경쟁 조항에 서명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직원들이 특정 기간 동안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입니다. 즉 직장을 그만두면 당신이 업무 경력에서 쌓은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인적 자본을 인질로 삼아 직원들이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이것은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의 거의 절반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여파는 미국 경제의 하층부에 있는 근로자들에게까지 이릅니다. 이를테면 여름 캠프 상담사나 샌드위치 만드는 사람 등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쳐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퇴직을 하면 소득이 없어집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잠재적으로 건강보험, 퇴직연금 및 이민자 신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하면 직원의 복종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해고보다 더 나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원들은 회사를 자발적으로 떠나는 퇴직 대신 고용주가 휘두르는 권한에 따라 해고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둘째, 자발적인 퇴직은 일하는 동안 자유가 없었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솔리니가 장악한 이탈리아의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할 수 있었다고 해서 실제로는 자유롭지는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이직은 독재적인 한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기업이 독재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고용주들은 직원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일 뿐입니다. 그것이 직원을 채용한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급여를 준 만큼 일을 하라는 거니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근로자들에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면 이런 주장은 전체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고용주가 가진 힘의 가장 큰 원천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만약 미국에 살고 있다면 대부분의 미국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서명하는 임의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것입니다. 이 계약은 고용주에게 어떤 이유로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합니다. 인종차별 및 그 외 연방법이 보호하는 몇 가지 좁은 의미의 영역을 제외하고 미국 기업은 어떤 이유로도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 포스트를 쓰는 것과 같이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고용주가 싫어하는 업무 외 활동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회사는 휴식 시간에 정치 활동이나 성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도 해고할 수 있으며 이것도 합법적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특정 정치운동을 지지하도록 강요하거나 직원의 건강, 성적 가치관,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밝히도록 합니다. 심지어 특정 식습관, 식이요법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금주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부담적 정보원법에 따라 직원이 회사가 도입한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는 최대 7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근로자들이 특정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투표하도록 고용주의 압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업무 외적 사안입니다. 직장에서 고용주의 권한은 특히 경제 하위 절반에 위치한 근로자일수록 더 커집니다. 많은 가금류 공장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동안 기저귀를 착용하도록 강요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미국 기업 타이슨이 그 예이며, 미국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직원들이 일하는 동안 동료들과 가벼운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월마트가 이런 기업에 해당하며 그들을 이것이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고용주는 말하는 방식, 옷 입는 법, 심지어 머리 모양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강요의 종류는 끝이 없으며 결국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한 자유가 거의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고용주의 권한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비경쟁 조항과 같은 법은 철회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계층적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만 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정부 상태처럼 난장판이 될 것이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빠져 있습니다. 논리를 펼치기 위해 주제가 되는 주요 용어부터 정의하겠습니다. 정부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중 대부분은 국가라는 말에 정부라는 단어를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정부란 특정 영토와 인구를 다스리는 정치적 기관입니다. 그러나 거버먼트라는 단어가 더 과거에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할 권한이 있는 모든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 존 애덤스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학교가 학생에 대해, 18세기 남편이 아내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어로 거버먼트는 보통 정부라는 의미지만 이렇게 지배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기업 지배 구조와 같이 거버먼트의 파생 단어인 가버넌스가 지배라는 의미로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용되었던 거버먼트의 지배라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지배적인 기업이라고 말하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을 기술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상당한 권한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수의 사람들은 CEO, 이사회, 임원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들이란 직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권력에 고르지 못한 분배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고 통제되며 제한 및 유도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치 분야에서 정치인과 같은 권력자는 법치주의가 제한하는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임명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는 모두 정부가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사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문제는 정부의 존재 유무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특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나타나는 지배 구조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정한 형태의 계층 구조와 직원들에게 업무를 명령하는 사람들의 권한도 필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존합니다. 이런 지배 및 계층 구조 또는 명령이 회사에 필연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 먼저 영어 단어 거버먼트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버먼트는 지배와 정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버먼트가 다수를 다스리는 소수의 개인 및 여러 사람을 의미했으므로 두 의미는 기본적으로 다스린다는 공통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제 일부 상위 계층이 전체를 다스리는 기업에 정부라는 의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사립이라는 의미의 프라이빗을 붙여 기업을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을 프라이빗 거버먼트 즉 사적 정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적 정부라고 한다면 자기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정부라는 단어는 보통 국가라는 의미와 결부되므로 논리적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정부가 국가이고 국가가 사회의 공공 영역이라면 정부는 자동으로 공공기관이 됩니다. 한편
국가 또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과 시장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적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광범위의 의미의 정부를 생각해보고 사적과 공공이라는 의미를 분석해보면 이러한 혼동이 사라질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대상에 한 사람 또는 몇 명의 사람이 연관되고 다른 사람들이 제외된다면 그 대상은 사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적 클럽은 가입한 회원은 받아들이지만 비회원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정 인구에 속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대상이 개방된다면 그것은 공적인 것입니다. 회사의 경우 대중은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에 있는 사적 정부 또는 사적 지배 구조에는 누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회사의 전반적인 의사 결정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CEO, 이사회, 임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집단입니다. 한편 직원들은 의사결정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해관계는 임원들의 의사결정에서 고려되지도 않습니다. 결정된 사안을 직원들에게 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의사결정권자들을 선택하거나 제외시키거나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회사에 존재하는 지배구조를 사적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고요?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아니라 의사결정권자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기업을 사적 지배구조가 운영한다는 것은 기업의 공공화라는 내재된 해결책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기업의 공공화라는 것은 언뜻 간단하기 그지없는 문장이지만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확히 어떻게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공적 지배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당신의 국가에 있는 정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민주주의를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는 계층 집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시민보다 더 많은 권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은 정부기관에서 고위 직책을 차지하는 정치인들을 투표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의사를 결정할 때 각자의 이해관계가 고려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 해당 정치인을 낙선시킬 수 있으므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정부는 시민들이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 민주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대중에게 개방적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공적 지배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원리를 직장의 지배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공공화하려면 직원들이 회사의 경영 방식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노조가 직원의 의견을 대표해야 합니다. 노조는 단체 교섭권을 이용해 임원들이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이 직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직원들은 파업을 통해 기업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회사의 지배 구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지배 구조에 직원들과 임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일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기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공동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들은 회사의 공동소유주의자, 공동관리자가 됩니다. 요점은 독재적인 직장의 지배 구조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으며 이런 지배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보다 더 많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화장실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거나 지시에 따라 머리 모양을 내야 하며 약물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추방되거나 재산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중 대다수는 아마 반기를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내 독재적 경영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침묵합니다. 이 문제는 학문적 토론이나 공적 토론에서도 잘 논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용주들은 합법적으로 직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 포스트를 쓴 것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고용주는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직원을 해고해야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들의 권력에 있는 또 다른 면은 권한의 다양성입니다. 우리는 고용주의 권한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보류 중인 권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고용주는 그 권한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권리는 유익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건 고용주가 그들의 권리를 모두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것은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직원들과 고용주 사이에 상당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사회 경제적 사다리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이러한 불균형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약 미국 명문대학에서 6자리의 연봉을 받는 영년직 교수라면 당신에게 업무 중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기저귀를 차도록 요구하는 고용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가금류 공장의 근로자들이 그런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경제의 하위 절반에 있는 근로자의 견해는 최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용주의 권한은 가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입니다. 실제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나 대학 강의에서 일반적으로 배운 내용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론적으로 시장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동등하게 노동력을 사고 파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작고 즐거운 공간입니다. 고용주에게는 근로자를 통해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양측 모두 협상과 거래를 성사시킬 자유가 있으며 서로를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 덕택에 근로자와 고용주는 올바른 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게임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노동시장은 터무니없는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런 시장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 또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아이디어가 처음 소개되었던 17세기와 18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장은 사람들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로 보였습니다. 이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예, 여성 또는 시장이 사회에 가져다주는 유익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면 시장은 사람들을 압제의 연속에서 실제로 해방시켜줄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곳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박하는 고도로 독재적이고 극도로 불평등한 계급체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들은 백성들을 다스렸고, 주인은 종을, 교회는 성도들을, 길드는 장인들을, 지주는 소장농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서 일시적이고 평등하며 상호 유익이 되는 관계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맺거나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상품, 서비스, 기술 또는 현금과 같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맞는 재화를 교환한 후 계속 자신의 본업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주재권이나 종노릇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시장은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시장과 노동에 관한 구시대적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먼 옛날 시장에는 일견타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속된 노예 제도와 같은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시장은 사람들을 매여 있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장인들이 그 예입니다. 장인들은 시장을 통해 공예품을 파는 방법,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철저하게 규제했던 길드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화 같은 시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의 반이상적인 현실로 바뀌었을까요? 답은 바로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와 같은 사상가가 나온 후로 일어난 재미있는 일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어봤다면 분업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핀을 만드는 공장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생각날 것입니다. 사실 그 공장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10명의 직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하던 1760년대에는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가 될 때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도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생산 조직이 대부분이었죠. 아담 스미스는 속박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활동하는 예전 소장농, 하인, 길드 소속 장인들의 대부분이 독립적인 장인, 상인 또는 작은 사업의 소유주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경제 부문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실현 가능한 희망이었습니다. 몇 가지의 도구와 기술만 있으면 제과점이나 정육점 같은 가게를 쉽게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아담 스미스만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있었던 철학자 존 로크에서부터 혁명적 정치인이었던 토마스 페인 및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중에게 고용은 불필요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이 경제를 주도하자마자 그 꿈은 그냥 꿈으로 사라졌습니다. 공장과 경쟁하려면 그 상대도 공장이 있어야 하고 많은 초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 논리는 오늘날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금에 접근할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 중 하나라고 가정하면 우리에게 가능한 선택은 독재적인 지배 구조로 운영되는 사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세기 전만 해도 시장이 주는 꿈은 아주 달콤했으며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으며 현실은 이미 오래전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꿈에서 깰 시간입니다. 당신은 독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